가전전달법 시리즈입니다. 네, 시리즈라는 거는 요번 달 옵티미스트를 끝나고 다음 달에도 뭔가 있다는 얘기겠죠. 우선 옵티미스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랩,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프랩 기법. 난 들어봤다, 기존에.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잠깐. 손 들어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그럼 오늘 강의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이 프랩 기법, 사실 뭐 전달법의 경우는 뭐 정말 다양하죠.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시간이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긴 얘기, 긴 전달법을 소개부터 이걸 막 적용하고 이런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리더님들과 이 1시간 안에 내가 전달법을 소개도 하면서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달법을 열심히 좀 찾아보다가 요걸 발견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바로 써먹을 수 있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프랩 기법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옵티미스트를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내가 어찌 보면 내일부터 바로 좀 적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예시 샘플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숏폼의 시대입니다. 요즘 숏폼의 시대죠. 뭐 유튜브를 보시든 인스타그램을 보시든 뭐 유튜브에선 쇼츠라고도 하고 인스타그램에선 릴스라고도 하죠. 뭐 틱톡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정말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숏폼이 이 정도로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롱폼이 위주였죠. 롱폼. 좀 10분 이상의 길게 보는. 하지만 이젠 벌써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벌써 켜기만 해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페이지가 숏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마 리더님들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숏폼은 이게 한 번 보면은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을 타고 통근을 하다 보니까 이 10,000원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뭔가 낑기다 보니까 명상을 하기도 되게 너무 좀 불편하고 책을 읽는 건 사실 뭐 손을 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돌리기마저 힘들어서 그냥 켜서 올리고 보는 숏폼을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숏폼을 보다 보면요, 되게 제가 재밌는 그 조사 결과를 하나 발견했는데, 리더님들 우리 숏폼을 이렇게 내가 봤다 하시면은 몇 초 정도 안에 사람들은 내가 이 영상을 봐야겠다 또는 넘겨야겠다 고를 것 같습니까? 몇 초 만에 이게 판단이 될 것 같으세요?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소희 리더님이 2초, 3초. 좋습니다. 3초 말씀하셨고, 김나리 님도 3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벌써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초 안에 이게 결정이 된대요. 내가 이걸 넘겼을 때, 하나, 둘, 셋. 볼지 말지가 이미 내 머릿속에서 내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숏폼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숏폼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어찌 보면 조금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의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이제 우리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는 예전에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와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조금은 다름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만나기도 하면서 뭐 차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자연스럽게 사업 얘기, 제품 얘기 먼저 이야기가 나갔다면은 요즘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럼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나한테 하려는 얘기가 뭔데? 이렇게 본론을 먼저 물어보는 분들도 참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이런 성질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깊숙하게 침투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길게 말해서는 안 된대요. 제대로 효율적으로 짧게 말해야 된대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제품 이야기니까 우리가 제품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정말 이 필요성부터 쭉 배경 지식부터 길게 설명을 해서 이래저래 해서 왜 필요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다면은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도 있죠. 우리는 틀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끌리는 설명에 집중을 해야 된다. 결국 일맥상통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효과적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는요, 상대방을 조금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상대방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고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이 사람은 지금 잘 듣고 있네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대화가 너무나 길어질수록 이 대화가 이 사람에게 3초 만에 끌리지 않게 된다면은 설사 이 사람은 지금 몸은, 신체는 내 앞에 있을지언정 정신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인 자료도 한번 좀 찾아와 봤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역할, 명령을 내리는 이제 장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 뇌 같은 경우가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단기 기억력이라는 것도 있고 장기 기억력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 단기 기억력에서 우리가 느끼는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데 그 작용을 하는 기관, 과정이 해마라는 기관에서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 해마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나 이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반복이었대요, 반복. 계속 반복을 해야만 짧게 짧게 내가 만나던 뭐 누군가 이야기를 하던 누군가 이야기를 듣던 이게 반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뭐 교육을 하든 누군가 미팅을 하든 만남을 하든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잘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더래요. 다시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반복이 됐을 때 이 해마라는 녀석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조금 더 빠르게 전환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음. 우리는 뭐 소비자를 만나든 파트너분들을 만나든 사실 만날 기회가 자주 볼 뿐이라면은 여유를 두고 길게 얘기를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어찌 보면 타깃이라고 할까요? 대상의 경우는 내가 만날 기회가 흔치 않거나 또는 오늘 만나면은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좀 확실하게 인식을 남겨주고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좀 필요한 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런 상황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내가 오늘 한 얘기, 그 사람이 나한테 들은 얘기가 조금이라도 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뇌는 핵심만 기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 또는 빠르게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설들이 꽤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는 I have a dream이라고 시작하는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연설이 설사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I have a dream이라는 이 문장 자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음.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유명한 Yes We Can이라는 이 연설. 결국에 이 연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연설을 표현을 할 일이 있을 때, 아, 그 연설 있잖아. 그 I have a dream이라고 말한 거. 그 오바마가 한 연설 있잖아. 그 Yes we can 한 거 있잖아. 어떤 이런 키워드가 각인이 되면서 이걸 시작으로 그 뒷 배경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까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어찌 보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딱 임팩트 있게 먼저 딱 때려 박은 다음에 이 키워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 뒤에 이제 프레임, 구조를 잘 짜서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각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이제 발견가들로 이제 알려졌죠. 소피스트. 네, 우리 그리스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소피스트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소피스트들은 정말 대중을 대상으로 연설부터 누군가를 뭐 변호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하고 뭐 설득을 하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말로 어찌 보면 좀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말 하나로 대중을 휘어잡을 수도 있는 이 소피스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중들을 설득을 했나라고 그거를 정리된 걸 보니까요. 두 가지를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일단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다. 어찌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큼지막한 이 개괄적인 게 정해졌으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믿어야지만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믿게 해주는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근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 그냥 허황된 얘기만 하면은 어찌면 뭐 재미는 있을 수도 있겠죠. 허황됐으면. 하지만 설득까지 되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제품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거 좋아요 자랑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이 장점, 내가 느낀 이 감동을 이 사람도 한번 이걸 써보면서 섭취해보면서 먹어보면서 내가 느꼈던 이 감정을 함께 좀 느끼면 좋겠다가 우리의 의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이게 이제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스토리들을 단순히 그냥 내 생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얼마나 이 장점들이 근거를 갖고 있는지가 덧붙여졌을 때 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비로소 설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펙트, 왜냐하면 연구라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엘랭 랭어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이런 미션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지금 제가 복사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앞 사람이 복사기 앞에 있어요. 근데 난 지금 써야 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게 한번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요거를 시험을 해봤거든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앞에 사람이 있어요. 가요 복사기 앞으로.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복사기 좀 쓰면 안 될까요? 굉장히 좀 그냥 보편적인 양해의 말이죠. 그랬더니 60% 정도의 사람이 예, 쓰세요. 라고 비켜줬대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저희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먼저 복사를 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100% 중에 94% 정도. 그 100명 중에 94명 정도는 비켜주더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리더님들도 아마 그냥 또 그 문장을 들어보셔도 요 정도면 그래도 비켜줄만 하네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 상황입니다. 요거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복사기를 좀 쓰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복사기를 써야 돼서요. 어떠세요? 약간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복사기 써야 돼서요. 이런 리더님 비켜줄 것 같으세요? 안 비켜줄 것 같으세요? 우리 OX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장희설이님 X, 오소희 리더님 X. 네. 많은 분들이 지금 X를, 우리 박윤정 리더님도 X. 네. 많은 분들이 지금 X를 쳐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X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무려 93%가 비켜줬대요. 우리가 지금 막 복사기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들었을 때는 이거 뭐, 야, 이게 비켜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막상 복사기 앞에 내가 그 앞에 상황에 놓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비켜줬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의 효과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거 있죠. 우리가 제품 이야기할 때 뭐 장점의 근거라면 하면은 뭐 연구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용한 그런 후기, 그 감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제가 근거라고 표현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 내가 근거를 뭔가 대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람들의 뇌는, 우리의 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또 단순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제가 먼저 별표 놨습니다. 1, 2, 3번 이거 화살표가 있죠?
몇 번이 제일 길어 보이십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2번, 강희정님 2번, 박윤정님 다, 김연아님 다 2번. 이건 누가 봐도 아마 2번일 겁니다. 이현철 리더님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 얼추 아시는 분들은 감이 오시죠? 답은 똑같습니다. 네. 1, 2, 3 가운데의 이 길이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내가 알고 봐도 사실은 알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뜻 보면 누가 봐도 사실 2번이 제일 길어 보이거든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죠. 지금 제가 띄워놓은 요 장표, 요 그림, 알록달록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한 2, 3초만 봐볼까요? 네. 막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그림은 사실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에요. 네. 동영상 아니고 그냥 사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심지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만화 캐릭터, 게임 캐릭터들은 앞으로 뛰는 것 같으세요? 뒤로 뛰는 것 같으세요? 음. 혹시 앞으로 뛰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에는 이 사람들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벽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벽에 집중을 해보시면은 사람이 어떻게 뛰고 있나요? 네. 앞으로 뛰다가 뒤로 뛰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실 겁니다. 네. 신기하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보여드렸던 세 가지의 착시 효과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뇌라는 건요, 소통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뇌는 나랑 비슷한 거를 굉장히 찾는 경향이 쉽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끌릴 때, 뭐 외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고, 나와 뭐 대화가 잘 통한다던가, 뭐 분위기가 비슷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나와 뭐 식성, 취향이 비슷하다던가, 요런 것들처럼 나와 뭔가 비슷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대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뇌는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능력이 있대요. 내가 지금 보는 게, 내가 느끼는 게 맞다라고 그냥 내 뇌가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착시 효과를 봤을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뇌는 다르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가 제일 길어 보였고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앞으로 뛰는 것 같다 봐도 뒤로 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처럼 이 뇌는요,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냐하면의 이펙트, 아까 그 복사기 실험이 그렇게 어찌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실체를 알고 봤을 때 굉장히 누가 이걸 오케이 하겠어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 생각보다 야, 이런 그냥 근거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이 왜냐하면이란 이 단어 하나가 붙었다고 이 뇌는 뭔가 근거처럼 내가 좀 비켜줘야 되는 것처럼 판단을 하고 행동까지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우린 지금 이런 숏폼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과 이제는 너무 길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제품 이야기를 하든 사업 이야기를 하든 일단은 사람들이 조금 더 끌릴 수 있는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프랩은 약자입니다. 그 프랩의 첫 번째 P,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그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피스트들이 말했던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는 거죠.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PREP 앞자를 따서 프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제품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이야기를 하시든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전통적이면서 효과적이고 강하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프랩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옵티미스트를 전달을 해볼까 하는데요. 내가 이 프랩 기법에 대한 개념을 알았다라고 하시더라도 옵티미스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제대로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옵티미스트 우리 3개월, 4개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쓰고 계십니다. 이제는 준 전문가 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 프랩 기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 이 질문을 하면서 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습기란 제품처럼 재밌는 제품이 없더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쓸 때 큰 걱정을 하면서 쓰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가전제품은 그냥 씁니다, 말 그대로. 정수기라면 그냥 물 떠먹고요. 공기청정기는 그냥 켜놓으면 알아서 청정 잘 될 것 같고요. 텔레비전도 그냥 켜면 봅니다. 여름철 에어컨도 그냥 켜면 시원한 바람 나옵니다. 근데 가습기는 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가습기는 겨울처럼 지금처럼 너무 건조한 계절에 집에 한두 대씩 꼭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다들 공감하시면서도 쓰면서도 걱정을 하는 게 바로 이 가습기더라라는 거예요. 가습기 하면 세균이란 키워드가 쫓아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가습기 하면 세균이란 키워드가 따라오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십시오라고 제가 교육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제가 키워드로 정리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채팅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한 단어니까 뭐 때문에 사람들은 가습기를 떠올렸을 때 세균이란 키워드가 떠오르게 됐을까? 기억하시는 분 채팅 남겨주십시오. 5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 장인봉 리더님 가습기 파동, 이현철 리더님 살균제, 인선 리더님 목시 사태, 장인봉 리더님 살균제 파동, 살균제가 많네요. 음, 좋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살균제 파동, 뭐 옥시 사태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의도했던 답변은 아니긴 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은 지금 뭐 이런 살균제를 이야기하시고 뭐 옥시 이런 제품들 이야기하시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도 내가 한 요 답변을 알고 있을 확률이 커요. 아, 맞아, 맞아 하고 될 수도 있겠지만, 아, 이것 때문에? 라는 반응까지 이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도 알고 있었으니까. 전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습기 하면 세균이란 키워드가 따라오게 됐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왜 가습기 파동이 발생을 했고 왜 가습기 살균제가 탄생을 했는지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입자 크기 때문이에요. 음, 입자 크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님, 가습기 쓸 때 세균 걱정 많이 하시죠? 근데 세균 걱정,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습기 할 때 세균 걱정 하시는지 아세요? 입자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음, 아마 이 얘기를 하시면은,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은 입자 크기 때문에 세균이 뭐 떠오르게 된다고, 생기게 된다고,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 확신합니다. 꼭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우리가 가습기 한번 하면은 흔히 떠오르는 걱정거리 세 가지가 이겁니다. 세균 걱정, 축축 걱정, 세척 걱정.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균 축축 걱정이 다 입자 크기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볼까요? 우리 옵티미스트는 이제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너무 완전히 세세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랩이랑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습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꼭 물어보십시오. 누구님, 가습기 하면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그럼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누군기는 뭐 수증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기는 뭐 연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막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수증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둘 다 땡입니다. 수증기 아니고요. 연기 아닙니다. 수분 입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습기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형태, 그 모양. 일반적으로. 그거는 수증기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에요. 수분 입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습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른다고 말씀드렸던 게
초음파 가습기 방식이에요. 초음파 가습 방식은요, 수조, 물통에 물을 담아 놓고요. 초음파 진동자가 굉장히 빠르고 미세하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통에 있던 물이 쪼개져서 마치 분무기처럼, 우리가 그 분무기 통에 담아놓고 푹 뿌리면은 그 연기예요? 아니죠. 수증기예요? 아니죠. 물방울이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음. 그렇게 물방울이 잘게 쪼개지면서 누군가는 수증기처럼 보일 만큼, 누군가는 연기처럼 보일 만큼 작게 느껴지게 분출이 되는 방식이 초음파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보편적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물을 끓여서 쓰는 가열식 방식이 있어요. 요거를 떠올리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요거는 수증기가 맞습니다. 물을 말 그대로 끓여서 수증기가 분출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옵티미스트에 적용이 된 기화식 방식이 있죠. 빨래가 마르면서 습도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 여기 이제 세 가지의 대표적인 가습 방식인데, 제가 아까 그 단서를 드린 게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질문 드렸잖아요. 그럼 아마 정말 제 생각에는 정말 열에 한 8, 9은 초음파 가습 방식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아마. 근데 핵심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는 수증기라고 판단을 하고 누군가는 연기라고 판단하는 이 수분 입자라고 했던 요 부분, 요 입자가 사실은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사이즈고, 혹시라도 이 가습 방식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가습 방식 자체는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걸 쓰는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계속 물이 담겨 있고 물이 닿는 그런 제품인데 세척을 물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은 스멀스멀 물때가 낄 수도 있을 거고요.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세균 번식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균은 번식을 설사 하더라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수조에 이걸 쓰는 사람이 관리를 안 해서 세균이 번식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게 쓸 거예요. 왜냐? 세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그 눈에 안 보이던 세균이 눈에 보이는 이 수분 입자보다 작으니까 같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분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습기, 뭐 살균제 같은 제품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 누구님, 가습기 맨날 맨날 물 가는 거 좀 귀찮으시죠? 힘드시죠? 관리하기 힘드시죠? 이 제품 넣으시면은 물때 걱정, 뭐 세균 걱정 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으면 이게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그 읽긴 한 거죠. 컨셉 자체는. 하지만 그 이제 성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요건 이제 오늘 뭐 메인은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고. 어찌됐든 제가 왜 입자 크기 때문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결국에는 관리를 잘 해준다면은 사실 입자 크기가 크든 작든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내 주변 나만 돌아보더라도 가습기 물을 매일매일 갈아주는 게 정말 바빠서 못할 때도 있고 또는 때때로 귀찮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수조 닦는 거 귀찮을 때 있으셨을 거예요. 막 손 안 들어가고 이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미뤄지게 되고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또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세균 걱정되고 이게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거죠. 그러면서 또 써야 되긴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옵티미스트가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세균 걱정. 이제 입자 크기가 왜 크면은 세균이 나오지 말씀드렸고 축축 걱정은 뭐냐면은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이다 보니까 내가 한두 시간 켰을 때는 괜찮은데 자는 동안에 7, 8시간 틀어오면은 이게 계속 똑같은 곳에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변이 축축해지는 거거든요. 무게 때문에 멀리 못 가서요. 그것도 역시나 입자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척 걱정은 내가 이런 것들 관리 잘 해야지 이런 세균이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다. 관리 잘 하려고 같은데 막 손도 안 들어가고 막 번거롭고 막 분해하는 거 이러면 또 귀찮아지죠. 그래서 우리 오프미스트가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균 걱정은 안심 가습 이 컨셉이었습니다. 6월 안심이었죠. 세균이 올라타지 않는 0.2 나노미터의 이 수분 입자 크기, 그 다음에 UVC LED로 살균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0.2 나노미터라는 이 컨셉,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0.2 나노미터라서 작습니다라기보다도 누구님 아까 세균이 제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 입자에 올라타고 막 같이 나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되게 걱정되시죠?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균보다도 무려 5,000배나 작은 사이즈의 수분 입자가 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수조에 세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균이 올라탈 길이 없어서 이 수분만 분출이 되는, 즉 구조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습 분사구, 이 토출구라고 하죠. 여기에 뭔가 이 팬이 돌고 있으니까 막 바람도 나오고 동작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생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검출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아예 안 나온다라고는 미생물 불검출까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보통 기화식 가습 방식이다라고 함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요 구조적인 뭐랄까요?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언뜻 다들 비슷할 수 있어요. 컨셉 자체는. 왜냐? 이게 기화식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음. 여기서만 멈추면은 일반적인 다른 기화식 방식의 가습기와 큰 차별성은 어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데 그냥 좀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랄까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세균보다 훨씬 더 수분 입자가 작으니까 이 가습기는 세균 분출 안 된대. 내가 그럼 관리를 덜 해도 되는 건가? 물 자주 안 갈아도 되는 건가? 설사 세균이 있어도 그럼 못 쫓아 나오면 내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리더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소비자분들 중에. 그때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그래도 세척하셔야죠. 그래도 세척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는 답변인데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설적으로, 딱 키워드식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요, 세균이 설사 있어도 수분만 분출이 되는 건 맞는데요. 세균이 계속 있을 정도로 관리를 안 해주시면은 그것도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저희 제품이더라도요. 음. 그럼 그 사람은, 응? 할 거예요. 뭐야? 이게 좋은 거 아니었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만 멈추면은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옵티미스트라고 하더라도요. 물 정말 안 갈고 정말 필터 관리 안 하고 이러면요. 이 필터 정말 곰팡이 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요. 그러면은 설사 이게 세균이 분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악취부터 이 제품 필터의 질 자체가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구동이 되는 동안 구조적으로 세균이 분출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세균이 많이 번식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인 바로 이 UVC LED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옵티미스는 듀얼 안심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안심 포인트죠. 첫 번째, 구조적으로 아주 혹시라도 누군가 관리를 잘 안 해서 세균이 설사 번식한다고 하더라도 수분만 나오게 만들었다. 수분 입자가 그렇게 작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세균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당연히 안 좋으니까 세균이 최대한 번식하지 않도록 계속 UVC를 조사를 해주더라. 빛을 쬐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만든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UVC LED는 이미 우리 이스프링에서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너무나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UVC 안에서도 UVC 램프라는 게 있고 UVC LED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LED가 좋겠죠. 요거를 혹시라도 감 잡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형광등 생각하시면 너무 쉬워요. 우리 형광등 쓰셨던 분들, LED로 변경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물어보십시오. 왜 바꾸셨는지. 아마 뭐 빛의 밝기가 더 밝고 또 뭐 전기 효율이 좋다고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LED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 UVC에서 우리는 LED가 적용이 됐고요. 근데 UVC LED 안에서도 살균력을 좌우하는 파장이 또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 파장에 의해서 살균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가장 좋은 파장이 어느 파장인가 봤더니 그게 265 나노미터의 파장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UVC LED는, 옵티미스 UVC LED는 260에서 270 나노미터의 파장을 보이더라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구동이 되는 동안은 리더님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당연히 UVC LED는 눈으로 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 커버분에 그 부분에 붙어 있고요. 위쪽에서 아래로 조사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진 못해요. 그래서 제품이 구동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빛이 조사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살균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부터 필터부터 팬까지 99.9% 살균이 된다는 시험 결과부터 흡입된 공기가 부유할 때 이렇게 나올 때 여기 토출구 쪽에서 아까 제가 미생물 불검출가스로 말씀드렸죠. 이처럼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축축 걱정. 무게 때문에 멀리 못 가서 내가 밤새도록 자고 제품 켰을 때 일어났을 때는 그 주변이 축축해졌던 경험 느끼셨던 분들, 옵티미스트를 쓰시면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분 안 계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거는. 단 한 번도 옵티미스트를 켜고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때 주변이 축축하셨던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 수분 입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멀리 못 가고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빨래가 마르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옵티미스트가 가습을 하는 방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촉촉하게 가습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촉촉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옵티미스트 수조 물 채울 때 어떠세요? 누군가는 적당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누군가는 어떤 분은 조금 작은 것 같아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혹시 나 이거 조금 부족한데라고 느끼셨던 분들 계시면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투조의 사이즈는요. 이것도 이제 혹시라도 소비자분들이랑 얘기할 일이 있으시면 꼭 물어보십시오. 누구님, 우리 가습기 물통, 가습기 수조는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물어보십시오. 아마 이것도 높은 확률로 별 생각 없으면은 가습기요? 물통 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마냥 크다고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게 왜 좋으세요라고도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답변 얼추 비슷하실 겁니다. 물통 크면은 물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많이 답변하실 거예요. 오래 쓸 수 있냐 없냐만 따져봤을 때는 큰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습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오래 쓰려고? 아니죠. 정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의 습도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세균 걱정이나 축축 걱정 이런 것들도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 수조의 사이즈도 가장 옵티멀하게 만들었어요. 최적의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크게 만들려면요. 되게 쉬워요. 금형을 그냥 크게 짜면 돼요. 그럼 그냥 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찍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왜 고민을 했냐면은 너무 수조가 크다 보면은 이 예를 들어 뭐 막 3리터, 4리터 막 이런 게 크게 만들다 보면은 이걸 채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 3리터, 4리터를 내가 다 쓸 때까지 나는 이 수조에 물을 절대로 다시 안 채울 거야. 그렇겠죠. 이걸 다시 채울 거면 굳이 3리터, 4리터짜리 사지도 않았겠죠. 근데 3리터, 4리터짜리 뭐 커서 좋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웬걸 물이 또 너무 오래 고여 있다 보면은 물때가 낄 확률도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이걸 관리를 잘 안 해주다 보면은 물때를 넘어서 세균 번식까지도 쉬워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의 증가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냥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너무 작은 것도 당연히 안 좋고요. 그래서 가장 이 적당한 말 그대로 적당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가 수많은 테스트를 한 결과가 지금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마 옵티미스트 댁에서 쓰고 계시는 거 자기 전에 물 채우고 주무시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꺼지는 분들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거의 지금 이제 건조해지고 집에서 켜면은 대체로 한 지금 29%에서 3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딱 켜기 시작한 그쯤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46%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리듬들도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게 밤새도록 습도는 확실히 올려줬는데, 자는 동안엔 꺼지지 않게 적당한 사이즈. 그렇게로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날에 자기 전에 또 채우려 보면, 그때 이제 아마 물이 다 아마 달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또 이제 물을 채워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왜요? 내가 수조 관리를 매일매일 닦지 않아도 이 수조에 물만 갈아만 주셔도요. 드라마틱하게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막 뽀득뽀득 안 닦으셔도요. 물만 헹궈버리고 쇠로 갈아주셔도요. 세균의 번식을 드라마틱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 음. 매일매일 물을 채울 수 있는 건강한 습관도 만들어주면서 세균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하지만 내가 잠을 잔 동안에는 부족함 없이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음. 저는, 저희 집은 제가 자기 전에 켜고 잤더니 아침에 막 빨갛게 물 없다고 램프에 불 들어오던데요. 음. 막 이제 CCTV를 달아놓고 몇 시에 딱 꺼지나를 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래도 잠을 다 잔 동안 대체로 켜져 있었을 확률이 크고요. 근데 너무 그게 좀 걱정이 되시면은 지금 그 공간은 진짜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두 대를 놓는 것도 조심스럽게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방에서 쓰시는 경우는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수조의 사이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예요. 관리가 이렇게 아무리 제품이 좋더라도 관리가 어렵고 번거로우면은 또 역시나 제대로 자주 관리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제가 이 옵티미스트를 담당하는 당번입니다. 네. 제 아내는 열심히 제 딸과 이 옵티미스트의 촉촉한 가슴을 느끼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갈아주고 또 수요일과 토요일 날에는 필터를 제가 담가서 세척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옵티미스트를 쓴 지가 얼추 한 3개월 넘고 한겨울 되면서 제대로 쓴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어찌 보면은 쓰면서 더 제가 교육을 하기도 했지만 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진짜 간단하다.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다. 그냥 케이스 들면 그게 바로 수조 노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담거나 또는 뭐 버리거나 또 필터를 관리해 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제가 2번 한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번 하면서 그 수요일, 토요일 날에는 수요일은 퇴근하고 와서 바로 그 우리 SA 파란색 통에다가 구연산 풀고 10분 담가 놓고 옷 벗고 손 씻고 뭐 좀 하다 보면 10분 지나서 헹구고 다시 또 끼우고 토요일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거 하고 이게 벌써 한 3달 정도 가까이 하니까 그냥 제 루틴이 돼버렸고 전혀 귀찮지도 않고 뭐 빨고 이런 게 아니라 담갔다가 이걸 헹구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야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리더님들도 그걸 꼭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것도 난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제 없이 세탁기 사용 당연히 가능합니다. 행금 탈수 코스로.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 옵티미스트라는 제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미스트라는 거는 정말 쓰면서 만족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오소희 리더님 효과를 보고 한 대만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 아, 그쵸, 그쵸. 네, 아, 맞아요. henry 리더님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뭐, 이게 제 취향이 저는 이제 깔끔남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아메이 홈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아내가 지금 딸과 밖에서 거실에 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아내보다 제가 조금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런 위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또 필터 관리를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옵티미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프랩이라는 기법이 뭔지도 알아봤고 포인트, 리즌,
example, 포인트, 다시 한번 반복,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이 가습기가 왜 필요한지, 또 옵티미스트가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누군가에게 가습기 필요성을 말씀하실 일이 있으실 때, 일단 포인트부터 말하자. 누구님, 우리 아이가 지금 3살이잖아요. 36개월이잖아요. 이럴수록 진짜 겨울철에 가습기 필수예요. 습도 관리 제대로 안 되면요. 와, 코피도 자주 날 수도 있고 입술 아이 자구랑 너무 건조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죠. 호흡기 질환에 노출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요. 이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의 방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우리가 코 속이나 이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다 보면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런 질환에 노출이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정말 겨울철에 가습기는 필수로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런 식으로. 이게 프랩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예시를 만들어 봤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입자 크기의 중요성입니다. 일단 포인트.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님, 가습기 고르실 때는요, 가습기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마트를 가봐도 많고 인터넷에도 자주 보이고. 가습기 고르실 때는 앞으로 입자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요, 입자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균 걱정도 하고 축축 걱정도 하게 된 거거든요. 분출되는 입자 크기가 너무 크면은 혹시라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수조에 세균이 번식을 하면은 그게 수분 입자에 그대로 타고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수분 입자가 너무 크면은 멀리 못 가서 주변만 축축하게 적실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 무조건 아메 있고 저 있고 바로 보라고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요. 가습기 이제 알아보실 일 있으시면은 얼마나 이 수분 입자 크기가 작은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단순히 우리 게 무조건 짱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알아봤을 때 와, 알아보니까 내가 들었던 얘기가 맞구나.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게 더 좋은 게 맞구나라고 느꼈을 때 더 우리의 팬이 더 될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옵티미스트의 우수성입니다. 옵티미스트 가습기는요, 구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세균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분출되는 입자 크기가 세균보다도 5,000배나 작다 보니까 이 세균이 있다 그래도 못 쫓아나오고요. UVC LED로 또 살균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그샘플까지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옵티미스트 가습기는 구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세균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습기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도 체크 사항을 말할 때는 어, 누구님, 가습기 좀 알아보셨어요? 기화식 가습 방식 제품들도 많이 있죠. 맞아요. 기화식 가습 방식, 다른 것들도 알아보셨으면요. 혹시 그러면은 세균 억제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음,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세균이 나오지 않는, 이제 수분 입자가 작은 걸 말을 하는 거겠죠? 구조적으로 세균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필터의 오염이나 냄새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티미스트는 세균의 번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이 입자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구동이 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UVC LED까지도 함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화식 방식 채택된 제품들 보실 때는요, 세균 억제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아요. 프랩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UVC LED 기술이 적용이 됐으면요, 파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면 이 파장에 따라서 살균력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살균력이 가장 좋은 파장은 265 나노미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이 UVC LED는 260에서 270 나노의 파장을 보이기 때문에 살균력도 가장 강하고요. 이런 좋은 UVC LED가 두 개나 달려 있어요. 그것도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UVC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고 한 제품을 보시면은 파장은 얼마 되는지 또 개수는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기화식 방식을 채택했으면요. 필터가 동작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도 한번 꼭 살펴보세요. 음, 왜냐면요. 이 필터가 동작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보통 이제 디스크형,
디스크형이라 하면 이제 그 옛날 플로피 디스크처럼 촘촘촘 플라스틱 디스크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십 개가. 그게 디스크형이라고 하고, 교체형도 있어요. 공기청정기처럼 몇 개월 쓰고 버리고 새 거 갈아 끼워야 되는. 그리고 우리 옵티미스처럼 워셔블형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워셔블 형태이기 때문에 몇십 개씩 뺐다 꼈다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또 몇 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좀 부담감도 없고, 관리만 잘 해주시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장점이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관식 방식 안에서도 어떤 필터가 어떤 필터 형태로 동작을 하는지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일 때는 실제로 리더님들과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발표까지 하려고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번 예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이 옵티미스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 3개월 동안 나눴지만, 아까 제가 뭐 잎 크기 이렇게 여쭤봤을 때, 뭐 누군가는 알고 기억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조금 까먹으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이게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해마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반복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같은 내용을 설사 계속 듣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할 때도 교육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리더님들과 1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늘려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리더님들이 이게 머릿속에 과연 들어올까? 그래서 리더님들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꽂힐 수 있게, 조금 더 기억될 수 있게, 그렇게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저 역시도 이 프랩이라는 기법을 강의를 하는데도 좀 적용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프랩이라는 기법,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사업 소개부터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실 때도 꼭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2026년도의 첫 번째 교육, 네, 바로 이 프랩 시리즈, 프랩을 활용을 해서 옵티미스트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꼭 한번 내일부터 바로 꼭 써보고 보시는 걸 너무나도 강추드리겠고요. 우리 2월 달엔 제가 요거를 앰모스피어, 또 겨울철에 또 다른 필수 가전이죠. 요걸로 준비를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 앰모스피어랑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나중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죠? 네, 2월 달 미리 예약입니다. 2월 달에도 꼭 앰모스피어, 프랩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